고려 시대 중에 기본에 다뤘던 문제, 그러니까 조금 쉬운 수준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문제가 굉장히 쉽고 내용도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지? 잠시만요. 자, 오늘은 화면을 다시 켤게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후삼국 시대를 지나서 918년에 고려가 처음 건국이 되죠. 그래서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가 잇게 됩니다. 후고를 이어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 뒤로 발해가 멸망합니다. 926년이죠. 발해의 유민들은 고려로 넘어와서 고려 왕건이 이들을 고려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통일국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927년에 공산전투 있습니다. 후백제군과 고려군 간의 전투에서 후백제군의 승리. 그 다음에 쫓겨난 왕건은 930년 고창에서 다시 한번 후백제군과 만나는데, 우리 안동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라고 했죠. 후백제군과 고려군과의 전투. 고려군의 승리고요. 일대 80여 고을이 고려로 넘어오면서 고려군 후성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차전놀이 시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935년엔 경순왕이 항복했고요. 그리고 왕건은 경순왕 김부를 경제 자신관으로 임명했습니다. 936년엔 일리천 전투를 했는데 후백제군이 패배로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요거를 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주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900년부터 시작해서 936년까지가 우리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연도도 가장 많이 물어오는 좀 어려운 시기, 외우기도 어려운 시기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더 정리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고려하다 강경되니까 꼭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왕은 바로 4대 왕 왕건인데요. 광종인데요. 광종은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과거제와 노비 왕권법이 고려 광종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과거제는 뭐냐면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유교라고 하지만, 유교 경전이라고 하지만 최종 이 시험의 답안지를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왕 마음에 드는 신하를 뽑는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얘는 고려 중국 사람이었던 쌍기라는 사람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노비왕권법은 뭐냐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계급은, 우리 수업 시간에 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계급은 왕,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비가 돼 있죠. 우리 정동기 시대 이후로 이렇게 4개의 계급이라면 세금을 내는 계급은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기는 인간이 돼 인간 세금을 못 받았던 계급이야. 그런데 이 노비들 중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 많아. 예를 들면 후삼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시대 신라 후대, 신라 하대에 귀족들이 횡포가 되게 심했죠. 그럼 귀족들한테 그 땅을 못 갚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못 갚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노비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라 하대의 노비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그럼 노비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세금 내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세금 내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 왕의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낸 세금은 결국 왕한테 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억울하게 된 노비를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평민으로 가게 되고, 이 사람들도 세금을 내겠네. 결국 이 노비왕권법도 결국에는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이 돼. 그래서 과거제도와 노비왕권법을 통해서 광종은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6대 성종을 또 기억해야 되는데, 성종의 성자는, 조선에도 성자가 있지만 성자는 조선의 성자도 있지만 고려의 성자,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뭘 했냐, 성자를 간 사람은 뭐 했냐면 유교 중심의 정치를 펼쳤어요. 일단 고려 성자는 이렇게 있지만 조선 성자도 대체로 보면 우리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국예지승남을 완성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악학계범인데요. 유교 법전, 그 다음에 지리지, 그 다음에 음악,
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살고자 하고 그다음에 유교로서 백성들을 편하게 잘 살게 하고자 노력했던 왕들이라 생각하면 돼. 어 고려 성종도 한번 볼게요. 고려 성종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최승로가 건의했던 시임 28조입니다. 유교에 입각 유교에 입각하여 통치를 하자라고 했던 이 시임 28조 기본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성종은 유교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 자, 그래서 고려의 종교는 불교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이 믿는 거는 불교지만 정치에서만큼은 유교가 본격적으로 밑바탕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성육부제가 마련합니다. 이성육부제 마련됩니다.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는데요. 참고로 발해는 삼성육부였을 거야. 그래서 성을 하나 줄였다고는 하지만 발해의 제도와 고려의 제도는 약간 다르고 이름만 갖고 온 제도야. 발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걸 갖고 왔다면은 그다음에 얘는 이름은 중국의 걸 갖고 왔지만 약간 다르게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12목을 설치하는데 지방제도를 정비하죠.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지방제도 그러면은 처음 기억해야 될 것이 통일신라 시대에 구주오소경이 있어요. 아, 맞다. 백제도 있다. 백제 22담로가 있죠. 22담로, 구주오소경, 그 다음에 12목, 고려성종 때, 그 다음에 이 다음 고려현종 때는 오도 양계로 이어져. 그래서 지방체제는 이렇게 되다가 우리 고려 때, 조선 때 팔도체제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이 12목에 경학박사라고 해서 유교를 공부한 사람, 유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박사학위, 경학박사라고 해서 직위를 주고 이 사람을 12목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풍속을 교화하고 유교 정치를 사람들한테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자감을 장비하는데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3년 공부하면 과거시험 가능하고요. 이것은 조선의 성균관으로 이어집니다. 국자감에서 성균관으로 가죠. 그 다음에 상평청을 설치하는데요. 이건 물가조절기관입니다. 진대법은 빈민구울기관이라면 상평청은 물가조절기관인데요.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가을에 받는 기간이라면 얘는 수시로, 그러니까 만약에 쌀이 많다 싶으면은 날에서 쌀을 사들여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만약에 보리가 많다 싶으면은 보리를 사들이고, 만약에 쌀값이 뭐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싶으면은 보관하고 있던 쌀을 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를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때 성종 때 거란도 한번 1차 침입을 합니다. 거란 침입에는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하게 되죠. 그 다음 요때는 또 어사대를 설치하는데 어사대 같은 경우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치에 잘못을 하던 곳, 우리 조선의 암행어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구의 간원은 중서문의 낭사함께 대간으로 불렸다는 것도 있습니다. 건원정보로 주조되는데요. 최초의 화폐입니다. 고려 때 만들어진 건원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고조선 공부할 때 그 화폐가 있었을 거야. 고조선 공부할 때 화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당나라의 화폐, 중국 한나라의 화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건원중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화폐가 됩니다. 헌정임금으로 가볼까요? 헌정임금 같은 건 지방제도를 정비하는데 전국을 5도 양교로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고려가 여기까지 딱 됐죠. 5도 양계라 그랬는데 전국을 5개의 도로 나누고, 자, 요 위에까지는, 그러면 이 밑에는 전국을 5개로 나누고 이렇게. 양계가 이 위에 있는 그 2개가 양계인데요. 양계를 둔 이유는 북방민족으로 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양계를 둬.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지사의 역할은 안찰사란 사람이, 관찰사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안찰사가 도지사 역할을 했다면 얘네들은 국경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더 중요하죠. 얘네들은 안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마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사력, 그러니까 행정도 중요하지만 군사를 중심으로 보라는 의미로 병마사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안찰사가 돼서 도지사, 군사력이 좀 더 덜 필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파견됐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덕정도로 가볼까요? 덕정은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의 북경주 여진족과 경계 쌓은 성인데 여기 지금 빠진 게 있네. 거란이 2차 침입이랑 3차 침입 빠졌는데 2차 침입 같은 경우는 양귀가 막아내고요. 3차 침입 같은 경우는 강감찬 장군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강감찬 장군이 막아낸 이 전투 이름을 바로 기수대첩이라고 하죠. 그쵸? 숙종 때는 별무반이 만들어집니다. 별무반은 여진족 정벌을 위한 특수부대고요. 윤관의 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곳에 동북구성을 설치하는데 나중 되면 동북구성을 돌려주죠. 우리나라 지도도에서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동북구성 이쪽이 어딘가 만들어졌대. 그러면 고려 땅이 여기라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 동북구성이. 그래서 관리도 힘들고 여진족이 하도 돌려달라고 해서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되죠. 인종임금 때 가볼게요. 인종 때는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천도운동을 펼치는데요. 묘청은 승려중 한 명입니다. 승려입니다. 이 사람은 도읍을 서경, 지금의 평양으로 옮기려고 했던 운동이군데 이거를 진압했던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썼던 그 김부식이에요. 삼국사기를 썼던 그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모청은 서경천도 운동도 했고요. 칭제 관원도 했고요. 금국정벌도 했는데 왕이 아니라 황제를 칭하자는 것도 있었고 금나라, 그러니까 여진족 같은 그런 나라들을 정벌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쓴 사람인데요. 그 쌤 듣는 역사 방송에 의하면 그 강사가 신처 선생님 예를 들면서 신처 선생님께서 그러시기를 이 묘청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도 일반 신하로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사람은 아마 묘청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물론 얘가 좀 이렇게 나쁜 짓도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이 처음에 만들기 뜻만은 되게 순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무신집권기로 갑니다. 무신집권기는요, 최고 정치기관으로 첫 번째로 교정도가 설치하는데 이 최고 정치기관이 계속 바뀌어. 최후 때는 정방으로 바뀌거든. 최후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설치해서 인사권을 남용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뭐 정종배에서 시작해서 무신집권기는 그 다음에 이음인 시작해서 칠시 무신정권 60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칠시 무신정권의 최후가 아마 세 번째였을 거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를 자기 집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정치 기구들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정도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인사권 거기서 다 만들어 다 결정을 내버리는 그런 식이야. 자, 이제 원이 침략합니다. 원이 침략했으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김윤호 장군을 기억해야 되죠. 김윤호 장군은 천성 전투와 충성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죽성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이 천성 전투 이야기는 알고 있죠. 살리타를 죽였던 거. 그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삼별초인데요. 원가의 전쟁에서 강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그다음 진도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쟁을 했습니다. 그 고려 정부가 원나라랑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원나라로부터 계속 항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삼별초가 원나라로부터 계속 항쟁하겠다는 있었지만 항쟁하겠다고 했지만 고려 정부가 반대했다는 거. 그래서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는 결국 끝까지 항쟁하려고 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 간섭기로 넘어가죠. 이제는 정동행성이 먼저 설치가 되는데 원이 고려를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행정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검문세족이 높은 간식을 독점하고요. 임금은 원의 공주로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그래서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부마란 말은 사위를 얘기하죠. 왕의 사위. 그 다음 몽골식 변발과 발립이란 말은 몽골식 모자를 얘기한대요.
그다음 소주도 제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안동 소주가 이때부터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혼 도감을 통해 여성들이 공료로 보내집니다. 물론 기황후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공료들이 힘들어했죠. 이 기황후의 오빠야가 바로 그 유명한 기철이죠. 그죠? 기황후 같은 경우는 몽골의 황후가 되기도 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 공민왕으로 갑니다. 공민왕은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하는데 정동행성 자체가 몽골이 우리나라를 여기 있는 것처럼 몽골이 고려를 다스리게 설치한 행정기구인데 공민왕은 이 정동행성을 폐지하면서 원인의 간섭으로부터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데 쌍성 총관부를 원해에서 설치한 관청입니다. 이거를 공격해서 원나라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을 제거함으로써 제거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 공민왕이 같이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신돈이라는 사람인데요. 결국에는 신돈은 이렇게 잘했지만 결국엔 이 공민왕 또 죽음으로써 공민왕이 나중에 이렇게 공민왕 부인은 먼저 죽죠. 부인이 죽고 공민왕이 죽음으로써 기억이 이렇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님들이 이렇게 정리했다면 그 외 주요 사건들을 볼게요. 먼저 고려 말에 외구에 침입하는데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했죠. 그래서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이 만들어지는데 이 화약을 개발해서 원나라를 왜구를 없앴던 전투가 바로 최영의 흥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성계 황산대첩이에요. 이 전투들을 통해서 화약이 본격적으로 쓰이고 우리나라는 왜구가 꼼짝 못하게 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있죠. 특히 최영과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 전투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최무선의 화약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조선이 없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자, 계속 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늘어지네.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제도 첫 번째는 병란도인데요. 개성의 예성강 하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개성이 여기 있으면 개성에 이렇게 예성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예성강 하구에 있는 작은 섬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개성에 있는 귀족들로도 물건이 팔리는 거죠. 그럼 귀족들한테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전 세계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이름이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고려의 병란도가 됩니다. 대표적인 화폐는 아까 성종도 했던 것처럼 권원중보로 만들어졌지만 활구라고 불리는 은벽도 화폐로 널리 유통이 돼요. 그리고요 전시가라는 토지 제도도 있는데 간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했다는 전지는 그냥 땅, 농사를 짓는 땅이 되고 밭잔자, 시지는 나무를 심는 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제도를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네요. 특히 병란도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 오늘 문제 못 풀고 문화재까지 좀 설명해야겠네요. 대표적인 문화재는 첫 번째는 직지심표절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로 인쇄한 책이고요. 반면에 우리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왔던 무구정강 대다라는 경우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죠.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프랑스 파리 국립박물관에 있었던 박병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삼국사기는 김부식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1년스님 있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차이점은 쌤 설명했습니다. 화약제조는 재무선, 성리학적인 안양인데 영주 소수서원 여러분 가봤다 그랬죠? 거기 지금 모셔져 있고요. 그 외에 나전 국화 넝쿨문이합, 월정사 8각 9층 석탑, 그 다음에 제비원 등 있고 고려청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 쌤이 간단하게만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문익점도 기억해야겠네. 목화씨 문익점의 목화씨 정도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면 아마 도움될 것 같네요. 벌써 하다 보니까 20분이 지났네요. 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쌤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